먼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좀 기후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순서로 가려고 하는데요. 돌봄이라는 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돌봄이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가 문을 닫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어느 정도 사회화됐던 돌봄들이 다 가정으로 부담이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거는 개인의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가치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돌봄, 서로 돌봄, 돌봄 노동, 돌봄 사회, 돌봄 경제, 이렇게 돌봄이란 말이 붙은 이런 단어와 관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례로 이제 작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돌봄 경제라는 말을 공식화시켰습니다. 이제 돌봄 노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임금이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공식 GMP로 포함시켜서 돌봄 경제라는 거를 새로운 GDP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recognize, reduce, redistribute, reward, represent 이런 말을 쓰면서 이제 그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인들에게 집중된 돌봄 노동을 줄여주고 그거를 분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드러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의 돌봄 내용에 조금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문제의식이었어요. 지금 동시에 기후위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비인간 존재, 자연, 여러 가지 인간과 연결된 모든 존재들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데 돌봄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 약자들에 대한 돌봄만 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고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서 기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지금 괜찮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은데요. 사실은 인간 돌봄이라는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기후 돌봄이라는 것들이랑 같이 연관해서 생각할 때 인간 돌봄의 차원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기후 돌봄이 해결되는 사회라면 인간 돌봄도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 돌봄을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서 노인으로 죽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환자들은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길고 집중적인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위기라는 거는 이런 돌봄이 필요한 취약성을 굉장히 급격하게 확장을 시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후위기 때문에 생업에서 어려움이 커진 농어민이라던가 노동자, 그다음에 빈민, 취약지역의 거주민, 이런 분들이 이제 1차적인 그런 돌봄의 대상이 되지만 나아가서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 주변의 집과 시설물, 논밭이나 숲, 정원, 산림, 가축, 동식물,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같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존재들이 취약해지면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도 같이 이제 취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위에 말씀드린 기후 취약계층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거는 항상 정의의 문제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에서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돼지를 구해주는 사진인데, 돼지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웃는 돼지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명한 사진입니다.
돌봄이란 말은 사실 이제 영어로 하는 케어라는 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한국에서 돌보다 하면은 누가 누구를 돌보다 이렇게 해서 타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돌보는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고 돌봄을 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강자가 약자를 돌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약간의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케어라는 게 그 영어에서는 돌보다뿐만 아니라 조심하다, 상관하다,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헬스케어라는 말도 있지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careful 그러면은 돌봐라가 아니라 조심해라. 그 다음에 don't care 그러면 상관하지 마. 이렇게 이제 케어라는 거는 우리 돌봄이라는 언어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케어라는 거는 자기의 관심과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주변을 살펴보자. 그걸로 인해서 조심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기후돌봄에서 쓰는 돌봄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금 그 지나친 개발과 착취로 인해서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가 급격히 나빠졌다면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관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기후 돌봄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올해 이제 파리 기후협약 10주년이고요.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은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도 있고 산유국에서 계속 이 그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COP라고 하는 게 열려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갔었는데, 올해는 브라질에서 이제 이 COP가 열리게 되고, 올해는 이제 기후 위기와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이제 의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 이야기만 했을 때는 계속 그게 기후 위기, 이산화탄소 줄이기, 에너지 전환, 전기다, 자동차 이렇게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문제는 기온이 올라간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가 있고 생태계 용량 자체가 초과를 해서 이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협소한 담론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공식 발표를 했죠. 세계 기상기구에 2024년이 공식적으로 1.5도가 넘은 첫 해입니다. 그 1.5도가 1년 넘었다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고 10년 동안 넘어야지 1.5도가 넘은 걸로 공식 이제 그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미 1.5도 저희가 티핑 포인트라고 했었던 그거는 이제 넘어갔고요. 그 IPCC에서도 2100년도 정도 되면 2.7도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이죠. 그런 거를 멈춘다고 하더라도 한 번 올라간 기온은 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금 그 뜨거운 열기를 바다가 다 흡수를 해서 수온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이고, 이 수온에 이제 이렇게 그 밸런스를 위해서 나중에 그 열이 또 다시 대기로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꿈 같은 이야기지만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기후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그 이후에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기후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과학적으로 기후 위기라는 게 그냥 우리 생활에 이제 그 평상적인 상태, 노말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기후를 못 올라가게 하자 이런 담론이 몇 년 전까지도 있었지만 사실 그 노력도 멈추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취약한 존재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냐라는 사회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국가나 기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개인들이 그리고 작은 공동체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윤리적인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기후 완화, 기후 적응,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기후 돌봄이라는 말씀까지 이제 드렸는데요. 조금 이제 차이를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후 완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1.5도를 안 넘을 수 있다, 2도를 안 넘을 수 있다, 화석연료를 안 쓰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국가나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대규모 시설 투자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기후 적응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후가 이미 변했고 우리가 사회 정책적으로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서 이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역시도 이제 사실은 그게 적극적인 행위는 아니죠. 변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잘 하자,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것이고요. 기후 적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기후 돌봄은 조금 더 이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세 번째 윤리적 책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이 시기에 맞춰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다 같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조금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안녕과 번영을 창출하는 것,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돌봄이 인간적인 돌봄에 멈추고 있어서 저희가 기후까지도 비인간 존재, 자연, 기후까지도 돌봄이라는 말을 이제 확장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돌봄의 인간적, 사회적, 지구적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은 양육하고 먹이고 간호하고 돕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돌봄을 사회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돌봄 노동이라는 말을 이제 떠올리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 옆에 이제 이런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의 사회 경제적인 구조입니다. 맨 위에 자본과 노동이 있고 이게 공식 경제죠. 근데 공식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식 경제에 포함이 되거나 일부 되지 않는 이런 간의 노동이라든가 비공식 노동, 파트타임 노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래에는 화폐로 아예 환산이 되지 않는 자금 노동 같은 것들이 농업이나 아니면은 장인 노동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가사 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노동을 넘어서 식민지 간에 이렇게 식민지와 그다음에 피식민지 간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오가는 어떤 값싼 사람과 물품의 교환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아래 이렇게 자연이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시적 경제가 존재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의 빙산의 아랫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금의 경제 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하고 자본주의를 보시면은 지금 화석 연료를 끌어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런 산업혁명 이후에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것인데, 사실은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화석연료는 수백만 년, 수만 년 사이에 쌓인 동식물의 사체가 썩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구의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모든 존재의 것인데, 지금 그거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것인 양 이렇게 끌어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연이라는 것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탕에 있으면서 이 자본주의를 보이지 않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면 엄마나 주부가 가사 노동을 해서 돌봄 노동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그다음에 아빠들이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환산되지 않고. 그런 역할을 크게 보면은 자연과 자본주의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저희가 뭐 여기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돌봄의 대상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왔죠. 그래서 가사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이제 가정에 있지 않고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노동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민지 필리핀에서 가정부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의 이동 같은 것들만 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이런 체제 속에서 근본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로잡아 보자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적인 관점에서 돌봄을 이제 말하자면은 사회 경제 체제의 재구성 그리고 생산을 위한 돌봄이 아니라 돌봄 자체가 목적이 되는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 저희 연구자들이 이렇게 같이 그 공부하고 재구성한 것이지만 저희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돌봄에 관해서 그 지난 이제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담론적인 비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건 누가 돌봐야지 내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나의 존재로서의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누구는 돌보고 누구는 돌봄을 받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의하기 때문에 돌봄에는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퀄리티, 평등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돌볼 수 없으면 내가 돈을 내서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국가나 공동체가 돌보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더 넘어서면은 이제 정의라는 거는 당연히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몫을 돌려주는 것인데 그런 권리가 없더라도 그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돌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돌봄의 윤리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리버티, 이퀄리티, 프레터너티는 프랑스 혁명의 3대 모토였죠. 자유, 평등, 우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기후 돌봄에서는 바이오필리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을 넘어서 동식물에 아니면은 아름다운 산과 하천에 이런 자연에 끌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이 돌봄의 영역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돌봄 선언이라는 책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봄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윤리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돌봄 선언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기후 돌봄이라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좀 4가지 정도의 원칙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이제 돌봄이 인간 중심적인 언어로만 아직까지는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이제 탈인간 중심입니다. 오늘날의 전환이라는 거는 인간을 살리는데 국한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생물, 심지어 사물까지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 생물과 무생물 간의 존재를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생물이고 어디부터가 생물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그 공통 감각으로는 다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이제 경계가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내일 더 자세한 철학적인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고 에너지 소비기관이고 먹이사슬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수많은 비인간 생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생물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권이라는 말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스피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합성하고 변형시키고 폐기하고 그것이 다시 만들어지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 스피어가 테크노스피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순수한 바이오스피어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만 하더라도 안경을 쓰고 있고 마이크를 쓰고 이제
핸드폰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신체의 연장이고 우리 몸과 정신 자체가 사물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 경계라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의 조건에서 무한정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돌봄에서는 탈인간 중심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성장 그리고 회복이라는 게 저희 두 번째 원칙입니다. 아까 이제 그 기후 완화라고 했을 때 국가나 기업이 중심이 돼서 녹색 성장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전기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연료만 전기로 바꿔서 이산화탄소만 안 나오면 된다 이런 거죠. 그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물질, 특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희토류, 그게 이제 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거를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물질, 아동 노동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와 기업은 경제 성장 때문에 계속 전기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무슨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진 건 아니고 이런 다양한 담론들이 사회에서 이제 공존을 해야지만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글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역시나 성장이라는 것에는 효율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효율성이 클수록 회복력은 약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농사를 예로 들어보면은 한 땅에다가 모든 그 작물을 똑같은 작물을 한 가지 심으면은 약도 한 가지 치면 되고 뭐 재배하는 방법도 똑같고 굉장히 많은 생산성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병충해가 들어갔을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 그 생태계를 닮은 그런 경제를 만들 때 사실은 가장 회복적이고 재난에 가장 안전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레미 리프킨이 회복력 시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는 탈성장 회복이라는 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조와 협력이라는 관점입니다. 자조라는 게 셀프 헬프죠. 자기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기업이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안 해주면은 불만이 많고 선거로 뭔가 단죄하려고 해도 선택지가 없고 예컨대 이제 이런 기후 대응 같은 걸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소수 당은 아예 의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거와 동시에 개인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커먼주와 자급의 관점인데요.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경제 사회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의 것 아니면 개인의 것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모두의 것, 국가의 것이 아니지만 공동체의 것,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영역들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기후 돌봄이라고 말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실천과 관련해서도 이런 커먼즈를 어떻게 확보해내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돌봄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것도 역시 담론이자 실천적인 행동인데요. 이 기후 돌봄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고 이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실현해야 하는 무대는 어쨌든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밑에 영국의 슈마우 컬리지와 같이 옆에 있는 토트네스 전환마을 굉장히 유명한 장소인데 거기에 로 홉킨스라는 활동가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개인들로서 행동한다면 너무 미약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행동한다면 충분할지도 모르고 제때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게 사실은
당위지만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뭐 서울에서도 지역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런 걸 했는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주민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딨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수적으로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어렵더라도 계속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기후 돌봄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그 지역 기반의 순환 경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의 주민들의 인식의 개선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어쨌든 인식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더 큰 단위의 중앙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치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 뜻에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개발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큰 정치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히로이 요시노리라는 그 학자가 포스트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설명했던 이제 요 도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지역 공동체가 한 단어로 쓰이지만 지역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거는 가로로 보시면은 지역, 국가, 그다음에 지구. 그래서 로컬, 내셔널, 글로벌이라는 어떤 공간의 범위이고요. 공동체라는 거는 공동체는 맨 위에 공의 원리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화폐 교환이라던가 어떤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서로 간의 관계와 호혜성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퍼블릭이라는 공적인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화폐 교환 체제로서의 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요. 이쪽에 요 세 가지는 칼폴라니가 그 사회적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공공사라고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관계가 만들어지는 매트릭스에서 서로 다른 어떤 그 정치적인 주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이었던 거는 요 가운데에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 공동체,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국의 K컬처, K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국가라는 게 공적이기만 한 건 아니죠. 사람들의 감정에 다 어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었고 중앙 정부가 이제 복지 정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재분배 기능도 가졌고 당연히 국내 시장과 국민 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체제는 이 국가의 저 세 가지 관계가 모두가 집중이 되는 관계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정보나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후기 자본주의로 가면서 세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해서 재편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가 공동체라든가 재분배의 기능은 약해져 버리고 사실은 세계 시장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약한 것은 그때 이제 코로나 때도 미국에 마스크가 없다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임금이 비싸고 기술이 좋은 나라에서. 그렇지만 막상 닥쳤을 때는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가 없는 그게 이제 회복력이 없는 사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로이 요시노리는 어떻게 그 제안을 하냐 하면은 이런 것들 속에서 로컬은 로컬대로, 내셔널은 내셔널대로, 글로벌은 글로벌대로 공과 그 다음에 퍼블릭과 프라이빗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로컬 단위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셔널이나 글로벌의 그 어떤 기능을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질적인 생산, 특히 식량 생산이나 돌봄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로컬에서 내셔널 사이에서 재편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공업 제품 같은 거, 에너지 같은 것들은 그 지역에서 로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처럼 내셔널로 하든지 아니면 로컬과 내셔널 사이에 리저널이라는 단위 정도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은 가장 광범위한 단위인 글로벌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제 저희가 경제도 물질 경제에서 비물질 경제로 지금 이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질 사용량을 줄이되 경제 활동은 계속 일어나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할 때 그 시간의 소비나 기후 재난의 예방 복구 돌봄 같은 활동은 로컬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 기후 돌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온 사례들은 사실 되게 유명한 사례들인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좀 더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작구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이라는 데는 이런 에너지 자립 전환 마을로 유명했는데 전통시장이 침수되면서 왜냐하면 동작구가 굉장히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침수가 됐을 때는 이 공동체가 재난 공동체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서로 돌보고 재난을 기록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하는 활동으로 바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열심히 쓰레기를 안 만들겠지만 뭐 분리수거해도 그것들이 다 개발도상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냥 바다로 버려지는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 쓰레기를 안 만든다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요즘 제로 웨이스트란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감이 크고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상품 돌봄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위의 사물이라는 것도 다 나를 돌보아주고 내가 또 돌보기도 하고 어떤 관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오래 쓰던 차를 폐차할 때 이런 느끼는 슬픔 같은 것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시한이 지나면 쓰레기가 아니라 그 개들을 돌본다고 생각을 할 때는 더 오래 쓰고 리앤 업사이클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여기 난지도가 쓰레기 산이었는데 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높은 쓰레기 산이었는데 88 올림픽 때 거기를 덮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원의 윗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사다리꼴인데 옆부분은 아무도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한 시민단체가 노을공원 시민모임인데요. 이분들의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자연 천이가 가능한 정원처럼 예쁘게 만드는 게 조경을 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어서 천이가 돼서 자연숲이 되도록 하는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파이프관, 그 침출수를 이제 빼내는 파이프관이라던가 쓰레기라던가 이런 것들이랑 자기들이 심는 나무랑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한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례였고, 그래서 그 지역을 재야생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커먼즈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긍정적인 커먼즈만을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나무를 해서 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산업사회 어떤 부산물로서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주어진 이런 것들도 커먼주의고 이거를 지역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라는 사례로 이제 이 노을공원 시민모임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분류를 자의적입니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연의 권리 운동, 그러니까 요즘 자연의 권리를 주고 있는데 그 자연이라는 게 어디 저기에 있는 큰 천연기념물이나 무슨 국립공원만 자연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자연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자연 돌봄,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시설물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나 물에 대한 돌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중고품 돌봄, 그다음에 마음 돌봄이라는 거는 우리 감성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 헛물건도 헛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수성을 바꾸는 마음 돌봄,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동네를 잘 아는 거, 이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후 피해가 있었을 때 기후 피해 돌봄 이런 것들을 저희 사물 돌봄, 기후 돌봄의 어떤 범주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속한 한신대 생태문명원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데요. 강북구랑 서울구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활동가들이랑 같이 이 기후돌봄이라는 어떤 담론에 기반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돌봄, 마음돌봄, 사물돌봄 이런 이제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돌봄을 하기 위해서 유휴지, 그러니까 이렇게 빈 땅, 노는 땅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텃밭을 만들거나 저희는 양삼 심기 운동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얘기가 길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굉장히 플라스틱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양삼이라는 식물을 같이 심는 운동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마음돌봄이라고 해서 옥상 텃밭 중에서 그 기관이 이렇게 내주는 텃밭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같이 이제 채소 가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식단이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그 채소 가지고 밥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활동에서의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고 이런 마음돌봄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돌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앤업인데요.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리앤업 이렇게 말했을 때보다 저희는 사물돌봄이라고 얘기하는데 옷을 가지고 좀 수선을 하거나 직조를 해서 좀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옷하고 그 다음에 소형 가전제품하고 조그만 가구 이런 정도를 해서 이제 수리 워크숍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경제적인 가치는 아직까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을 손으로 해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후돌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전통 생태 지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인데 캐나다 생태학자 버크스라는 사람이 성스러운 생태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원주민 문화를 보니까 그 지식이라는 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 실천, 신념이 한 덩어리가 된 그런 지식이었다. 그래서 근대 서구 사회와는 다르게 인간을 한 부분으로 보는 어떤 그런 믿음, 체계와 그 지역의 생태계, 기후에 대한 지식들이 같이 혼합이 되어서 그 하나로서 그 지역에 필요한 지식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전통 생태 지식이다. 이거는 서구에서 가져올 보편적인 지식이나 과학적 기술적인 지식이랑은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전통 생태 지식 거의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잘못됐고 그 다음에 원주민 문화는 굉장히 생태적이고 거기 배울 바가 많다라는 것들 자체가 녹색 오리엔탈리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원주민 문화라는 것은 없고 그분들도 외부 라다크조차도 지금 다 변한 거잖아요. 계속 외부 세계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변하고 서구 산업 문명의 영향권 안에 다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전통이라는 그 지역의 고유한 것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환경에 대한 생태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그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합하면서 그 지역의 특별한 어떤 내러티브와 스토리와 실천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새로운 전통 생태 지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인데요. 그 기후식 위기 시대이지만 저희가 비관에 빠지지 않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해결책을 기대하고 거기에서부터 실망하기보다는 스스로 다른 삶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상황진단이나 과학기술의 해법을 수용하는 동시에 거기에 포섭되지 않고 굉장히 장소 특정적인 의미 있는 지역적 지식과 성공 사례가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기후인문학의 과제는 그런 지구적, 지역적 지식을 연결하면서
특별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후인문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